1+1 이벤트에 추가 추석 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을 알아보는 랩투 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랩투의 김성수 평론가, 라이트의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자,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전국 열차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박찬대 민주당 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도 시사를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 내정된 분과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민심을 거역하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 추진을 시사했는데 오늘도 사실은 토론 주제가 뜨겁습니다. 먼저 신혜식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김문수 장관과 관련된 국정 문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70%가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쪽이 아니었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네. 여론이죠. 예, 사람들이 팩트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자꾸 민주당이 탄핵 갖고 장난질을 하는데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꼼지락꼼지락 장난질하면서 국민들 약 올리지 말고 네. 할 거면 하라 이거예요. 이게 역풍을 엄청나게 불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못하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그만한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사기 탄핵으로 이자들이 이제 재미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도 국민들이 이 사기에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예, 절대 그런 탄핵은 있을 수가 없고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주변에서 협박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의 국회 발언은 정말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을 수뿐이 없는 국회 해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발언이 아니냐. 너무 심각한 발언입니다. 네. 아주 첫 질문부터 뜨겁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또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네. 차별금지법이 공산혁명으로 가는 그런 단계다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노동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한일 병탄이라고 하는 이미 무효가 된 조약이 무효라고 하는 게 국제법으로 다 인정이 된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일본 국적이었다고 하고 이런 식의 망언들을 갖다가 내뱉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사도광산에서는 그러면 그 강제적인 조치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건 난 공부 안 해서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 식의, 그건 노동부 장관으로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인권적 상황과 또 노동권의 침해를 갖다가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강제 노역을 갖다 데리고 가서 시키는 것들은 지금 현재의
노동 상황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만행 아닙니까? 그럼 그 만행이라고 하면 되는데 공부하지 않아서 못했다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노동부 장관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사실은 국무위원회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네. 이미 또 뭐 그 코로나19 때 집합명령 금지하고 법을 마음대로 어기다가 벌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범법이 아주 몸에 젖어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국무위원으로 가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말 그래도 품격 있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신혜식 대표하고 저하고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견해는 이겁니다. 빨리 탄핵하자. 역풍 맞던 순풍 맞던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잘못한 일이 있고 그리고 국정농단이 있다고 생각하면 탄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걸 자꾸 이상하게 의미 부여를 갖다가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의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왕조 시대도 아닌데 왜 탄핵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해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탄핵밖에 없는 사람들은 해임 절차를 가져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법 위반, 형사적인 어떤 재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헌법에 입각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맞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지금 국민이 해임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 해임이 가당하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 대표님 좀 전에 국회 해산까지 뭐 불사하는 예.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국민이 봤을 때 네. 국회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민생을 위하고 있느냐, 국가의 안보라든가 경제 발전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게 없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국회가 정체성이 완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체도 비참할 정도로 국회는 지금 실질적으로 종북 좌파 쓰레기 집단에 의해서 뒤덮여 있다. 지금 이번에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질문 내용을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친북적인 사고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한 채 완전히 북한에서 주입한 사상 그걸 가지고 공격을 나서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국회는 이제 해산시키고 지금 대한민국은 좀 혁명적 상황이 필요하다. 혁명적 상황.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국회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요새 뭐 계엄령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또 어떻게 연계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 계엄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엄령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계엄령이라는 발표를 해서 청와대가 그런 실행을 할 것이다라는 야당 대표의 발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치를 불신 속으로 빠뜨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게 국회가 가짜 뉴스, 선동, 그리고 정보 왜곡,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역사 왜곡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렸다. 국회 자체가. 해산시켜버려야 되는 게 맞다. 근데 해산할 방법이 없죠. 솔직히. 이제 국민 마음이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5.18을 헌법정신에 둔다고 하죠. 5.18에서 무기고를 털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좋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거 뭐 구테타라도 일어나야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이 무기고를 털어서 이 국회를 때려 부시든지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심각한 지금 대한민국 정책성 혼란에 왔다. 어쨌든 이 계엄령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지점인데 그렇죠. 이 혼란상을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이제 불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아니 지금 김현수 평론가는 어떠세요? 누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국회의 역할과 행정부의 역할을 막 혼돈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팩트대로 얘기를 하자고요. 국회의 역할은 입법이에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전부 거부하는데. 자, 전 세계에서 누가 독재자 빼놓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스스로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지도자가.
이거는 그 자체가 스스로 법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럼 내려와야죠.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면 차라리 대기업 사장이 되든지. 지금 이거는 국정이지 않습니까? 세금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그 오빠하고 마누라가 부르는 사람이 지금 그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로비를 했다는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친오빠는 검찰총장을 갖다가 청구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혹에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마땅히 수사를 해야 될 검찰을 제대로 수사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외압을 넣고 있고 경찰에 또 외압을 넣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정상이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게 포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민생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의료 대란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2,000명을 왜 고집해요?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회의록도 다 파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한테 갑자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 저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찌라시들을 갖다가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아주 근거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보 보고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 딴 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씩 따져봅시다. 지금 방첩 사령관이 용연파가 됐어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경호처장도 충안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갖다가 건의할 수 있는데 김용현이 앉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안보실장은 또 신원식이 앉아 있어요. 그 호전주의자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수방사만 움직이면 되는데 수방사도 지금 거의 장악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그 오히려 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당신네들이 계엄을 갖다가 그 준비하게 되면은 그거는 심각한 국민의 그 반발에 처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도 못합니까? 이거는 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잖아요. 한 예, 10위권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가 인정하는 그 비교적 상당히 모범적인 민주국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뭐 광주 민주화운동도 우리가 사실 다 겪었고요. 예, 무기고를 막 털고 폭동을 일으켰죠. 근데 갑자기 폭동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팩트니까. 우리가 무기고 안 정상적인 털었어. 폭동이 팩트예요, 팩트니까 그런데 팩트. 지금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은 조금 뭐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그래도 일반적인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제가 우리의 지금- 성숙도로 봤을 때 갑자기 웬 계엄령 타령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성수 대표가 하는 말들이 팩트가 없어요. 다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2년간 수사에서 아무런 결론도 못 내렸거든요. 자기네들이 한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예. 건 윤석열이 했죠. 아니죠. 그 당시에 윤석열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팩트들 수사지휘권에 다 그냥 뭐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의혹 제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 팩트는 하나도 없어요. 자, 아까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얘기하고 있던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김정숙이 자기 딸한테 김정숙도 뭐 지금 여기 뭐 마누라 얘기하는데 그 마누라가 김정숙이란 마누라가 자기 딸한테 5천만 원 막 보내고 말이죠. 그리고 어제 그 샤넬 그 자켓이 나왔습니다. 샤넬 자켓. 실제로 자기가 샤넬 자켓 프랑스 갈 때 2018년도에 입었던 거 이거 반납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천공항에 전시됐다고 했는데 그 인천공항에 전시된 건 다른 옷이에요. 그러면 그 옷은 어디 갔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옷값이라든가 또 제 사위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팩트로 드러났어요. 돈의 거래가 확실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조사하고 결국 문재인도 깜빵 가고 문다희도 깜빵 가고 김정숙도 이재명도 깜빵 가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깜빵 간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 계엄령 발동한다고 국민들 선동해갖고 국민들을 혼란시켜보자. 지금 거의 민주당은요 집단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자, 집단 정신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김성수 평론가는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세요.
억지로 수사하고 만들어서 있잖아요. 하지 말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샤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팩트로 확인이 된 것들이 있는데 뭐가 확인이 됐어요? 그 옷을 갖다가 그 수선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옷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수사 사이즈가 달라요. 샤넬에서 그런 입장들을 다 밝혔으니까 다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수선이란 그러니까 말은 다 들어가서 밝혔으니까. 그냥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하잖아요. 지금 수사에서 지금 깜빡 놀려고 하잖아요. 자, 저 정수 평론가부터 얘기하시죠. 네. 그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혜택을 받았을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혜는 있었어요. 특혜가 그 특혜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뇌물입니까? 뇌물이 입증되려면 네.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뭐 본인들이 스스로 말하지만 그 뇌물이 실제로 사위한테 준 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줬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시켜야 되잖아요. 입증을 못 시키니까 뭐 딸 부부랑 같이 경제 공동체로 엮었다가 그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뺐다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뇌물이 되려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면서 기소를 하든 말든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 하자고요. 같이 쌍특검 하자니까 왜 못 받아요? 나는 쌍특검 하자고. 김정수 특검도 하고 김건희 특검도 하자고. 그거 하면 얘기를 그냥 그 꼬리 내리고 도망가면서 무슨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가장 개판이 행정부예요. 지금 의료 대란 눈에 안 보입니까? 자, 전공의들이 떠나가지고 응급실이 유지가 안 돼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대통령이 심지어는 그 질문한 기자한테 신경질까지 내더니 이제는 의료 응급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그 앞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그 사고가 났는데 응급실 뺑뺑이를 그 주변에서 돌다가 11km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결국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행정부에서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군의관을 갖다가 빼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관들이 응급 전문의가 아닌데 응급실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런 일들을 해놓고 그냥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그런 것을 그 행정부가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점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의협 갈등과 관련돼서 보면은 역대 정부에서도 어찌됐든 그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당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동안에 논의만 돼 있었지 사실은 그 갈짓자 행보를 좀 보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현 그 윤 정부는 그래도 총대는 맸어요. 총대는 맸는데, 총대를 매면서 이제 추진하는 방식이 일단은 그 지역 의료도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필수 의료 인력들, 이를테면은 중증장애와 관련된 그런 지점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인원수가 필요해서 2,000명이라는 증원을 제시했고, 지금 이제 1,500명 정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 의사단체에서도 일정 부분은 자기네 기득권을 위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다, 그런 측면이 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윤 정부에서 그래도 책임지고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약간 스텝이 좀 꼬인 느낌도 있잖아요. 물론 충분한 협의가 좀 덜 됐다든가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 대표는 좀 한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응급실 관련해서 네.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를 우리 부인하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마치 윤석열 정부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부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의사들을 설득해야죠. 돌아올 수 있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더 죽어라 하면서 앞에서 지금 국거리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의사들에게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돌아오고 지금 나서라고 하는 게 문제죠. 이게 완전히 말이죠. 민주당은 어찌 됐건 광우병 때도 그랬어요. 그 아무 문제 없는 FTA를 가지고 난리를 쳐서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지금 지네들끼리 모여서 소고기 처먹고 있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잘 처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국정에 협조하고 이재명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국정 안정에 대한 능력도 함께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자기도 깜빵하게 생겼으니까 뭐 지금 계엄령이다 뭐 그다음에 의사 돌아오지 마라는 식으로 거의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한동훈도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 해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보면은 거는 잠시만요. 오늘 보니까 신 대표님이 상당히 이 격정적인 발언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김성수 평론가도 덩달아서 지금 이제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미쳐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에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주변 사람 얘기를 듣고 자기의 아집에 그 망상적 아집에 빠져가지고 정말 모두가 죽는 길로 이렇게 차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급발진이라고 머릿속에 망상을 하고 있으면서 엑셀을 밟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자꾸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의료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의사도 하고 정치인들도 하고 또 그 우리 같은 그런 평론가들도 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는 그 방향들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 의대 정원 늘리는 게 필요하지. 그래 다 필요하잖아. 그럼 2,000명 늘려.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연금 개혁 하나만 갖고도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거의 몇 년을 했습니까? 그 상황에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있었어요. 연금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력은 했어요. 윤석열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신이야. 연금 개혁 이렇게 하면 돼. 뻥. 이번에 보십시오. 10년 이상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갖다가 겪으면서 전부 수기를 해서 만들어 놓은 틀거리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어요.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해요. 그런데 늘릴 때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늘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놓고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늘리더라도. 그리고 도대체 의대 정원들을 늘려가지고 그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원하고 있는 그리고 의사들이 짚어내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증원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때도 무지막지하게 그냥 400명 늘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400명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 얼마가 되고 그리고 그걸 늘린다고 해서 자꾸 서울로만 오고 그 필수 의료가 아닌 쪽으로 가려고 하는 돈만 보고 가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논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 속에서 합의를 해서 그래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민주주의지 이거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막 갖다 밀어붙이는 거는 이거는 독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정 부분 뭐 그렇게 노력한 지점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의대 증원은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필수 의료적인 그런 측면에서.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자, 의협에서 의사단체 이쪽에서 좀 몇 명 필요한지 좀 봐오. 그랬더니만 다 이제 사실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특별히 어떤 숫자를 제시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정부는 또 이제 서운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 대표님은 어떻게 또 의사들의 기득권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뭐 기득권이라는 걸 무조건 혁파하면 안 돼요. 네. 그분들의 나름에 걸맞는 지위, 이 보장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이제 의사 증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2,000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그나마 이제 한 10수년 후에는 인력이 보충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뭐 400명, 200명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지. 그런 절박함에 대해서 여야가 공통의 인식을 갖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정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말이죠. 이 의료 개혁 문제가 어느 선까지 왔습니다. 총선도 잘 넘어왔고. 예,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과 한동훈이 만나면서 이게 다시 지금 논란으로 다시 빠져버린 거예요. 여당 대표가 지금 야당 편을 들고 있으니 이재명 편을 들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대통령만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국민의힘의 대표 체제가 좀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중후반을 뭐 아무것도 못하고 민주당에 끌려다니다가 탄핵 논쟁으로 끝난다.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겠죠. 결국은. 의사들한테도 돌아갈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여야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국민만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야는 대권만 바라봐요. 이재명도 대통령 되고 싶어서 안달이고 한동훈도 그렇고 국민은 없어요. 국민은 껴갖고 지금 병원에 가서 치이고 그 경제로 치이고 실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치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해자다. 이거 빨리 잡아야 됩니다. 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랄님이 굉장히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시골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전공이나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 대표적인 게 경남 진주 의료원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셨는데 네. 저는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다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한동훈에 대한 진단도 실제로 신혜식 대표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 지점은 얘기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지금 그럼요. 인구가 많이 소멸하니까 예. 그런 측면도 우리가 자, 일정 그러니까 부분 이해할 이게 것 다 같습니다. 서로가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증원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무식한 그런 시도가 사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 골마가게 한 상태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 탓을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를 가중시킨 게 바로 전공의의 이탈이에요. 전공의가 이탈하게 만든 게 의대 정원의 막무가내식 그런 그 강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공의들이 지금은 다 외국에 나가려고 외국의 그 학교들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예. 의사들도 조금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찌됐든. 양보를 하려고 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그 지금 현재 이 지점은 여야를 예. 넘어서서 분명히 의사들이 일정 부분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지점에서는 좀 이해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네.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뭐 정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 뽑고 논의하자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논의를 거부하잖아요, 거의. 어디 정부가 그 의사들하고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그 논의를 해봤습니까? 경기도에서는 버스가 파업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지사부터 난리를 치면서 파업 테이블에 그 사람들 앉히잖아요. 그래서 그 협상을 갖다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그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파시스트적인 그런 행태들이 나라를 갖다 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경제도 마찬가지죠. 민생 문제에 대해서 물가를 갖다 이렇게 폭등시켜 놓고 물가를 갖다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 정책들을 현장에서 찾지 않고 쇼만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한동훈이 만약에 여당의 대표다. 그러면 여당 나름대로의 그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은 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가서 한동훈한테 책임 있는 그런 대안들을 자, 우리들과 합의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이 가서 실행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답을 못 하잖아요. 이런 허수아비 같은 그런 당대표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위기가 더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대표를 바꿔야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란 말이에요, 테이블에. 결제 기다리지 말고. 자, 그 문다혜 씨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제 공동체 그리고 이제 피의자로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혜 씨가 그 SNS에다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
돌 맞은 개구리 누가 돌을 던졌나? 왜 하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속 대사를 이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또 뭘 했냐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자 막가자는 거죠.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렇게 상당히 그 복잡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이 돌을 던져가지고 개구리가 맞아가서 죽은 거죠.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문다혜 씨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누가 던졌는지 이게 뭐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지금 일본의 그 투수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요즘? 오타니인가? 네, 오타니는 지금 투수는 안 하고 있고, 아니, 그 하여튼 부상 타자, 때문에 타자인데. 타자만 하고 있고요. 그 오타니가 공을 던진 거예요, 이거는. 문다이한테 공을 던진 거라고.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진 거예요, 이게. 프로 선수가. 이게 그냥 아무나 던지라고 돌 던진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모른다는 게 너무나 이 사람들의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억울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게 더 문제다는 거죠. 억울하다. 예. 억울한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직장 찾아주는데, 우리 신랑. 우리 엄마가 돈 보내줬는데, 뭐 어때? 이런 인식. 이제는 참지 않겠다. 도대체 지금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지가. 예? 지가 어쩔 건데, 참지 않으면. 적어도 말이죠. 이럴 땐 좀 납작 엎드려서, 어쨌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든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언짢은 부분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가정교육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김성수 평론가. 요거는 그 신 대표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없어요. 그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저희가 뭐- 뜨겁다 보니까 지금 그 동시 접촉자 수가 3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저기 그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예, 이 드라마는 그 두 개의 그 피해자 가족이 나옵니다. 두 개의 피해자. 살인마 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이 나오고 20년 전과 20년 후 지금 현재를 연결시켜요. 근데 그 피해자 가족이 처음에는 다 개구리 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돌 맞은 개구리다. 살인마가 와서 우리한테 돌을 던졌는데, 그런데 돌 맞은 사람이 억울하다는 말도 못하고 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만 생각하고 있다 라는 그 태제를 맨 첫 회에 딱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만 보신 것 같아, 문다혜 씨가. 근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 자백을 한 거거든요. 이 드라마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럼 쿵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런데 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다 입 닫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나무가 쓰러졌다는 걸 알면서도 덮은 거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결국 문다혜 씨는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서사를 갖다 들이댄 거죠. 그리고 피해자 서사를 들이대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뭐 투쟁의 의지를 갖다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의 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핵심은 이 드라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살인마와 싸우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게 싸우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본인이 먼저 그 살인마에 대한 정보를 다 공유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덮었는지 자백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싸움을 독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우리- 드라마를 보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아주 새롭네요. 우리 신 대표님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예. 중간에 이제 좀 이게 광고 또 제가 좀, 문화평론가이기 때문에. 광고 멘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핀 베개 아투TV 구독자 특별 1+1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살균, 항균 효과에 뛰어나다는 99.9% 그래핀 베개, 100% 국내 생산으로 믿고 쓸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원적외선을 발산해서 우리 몸의 활기를 불어줍니다. 거북목이나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들,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도 요새 이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 싶기도 한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추석 특별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010-4487-0949, 010-4487-0949로 문의하시면 추가 사은품까지 증정을 합니다.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구매 문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010-4487-0949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 신 대표님 그래핀 베개 쓰셨어요? 네, 전 쓰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뭐 끝내줍니다. 네. 이거 좋은데 말할 수는 없고. 우리 김정수 평론가도 하나 좀 증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제가 네. 지금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요.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짜증을 내네. 두 분이 워낙 상식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어 지금. 잘 워낙 이렇게 못하나. 활기 있게 디베이트를 하시니까 예. 상당히 요즘에 좀 장안의 화제가 서서히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조회수는 안 감사해요. 나와요. 네, 네. 이상하게.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어요.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오늘도 지금 이제 많이 저에게 올라갔다가, 네. 욕을 하기 위해서라도 구독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부터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네, 자 5만 다혜 씨 원까지도 얘기 조금 더 들어왔어요.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뭐 일리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예. 예, 저는 공감합니다. 문다혜 씨의 이 대응 방식은 오히려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왜 돌이 날라왔냐가 아니라 지금 아까 뭐 누구였더라 야구선수. 하여튼 박찬호가 정확하게 던져서 맞춘 거다 이거는. 오타니 네, 얘기했죠? 오타니. 네. 제가 스포츠 잘 모릅니다. 이제 문화평론가고 저는 정치평론가인데. 자, 근데 문화평론은 참 잘하네. 잘해요. 아주 아니, 좋아요. 평론에 일가견이 네. 있으세요. 정치도 워낙 네. 잘하시는 것 자,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의 그 대사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다. 쿵소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낫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상자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내가 열어보는 순간 고양이가 존재하는 것이지 닫혀 있을 때는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실존적인 부분. 내 눈에 보인 것들. 근데 지금 문다혜 씨는 눈에 다 보였어요. 계좌이체 거래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자기 남편이 태국 이스타 항공에 다 들어가서 돈 받은 게 나왔단 말이에요. 실존적인 일이에요, 이게. 콩소리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지. 문다혜 씨의 대응 방식은. 지금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께서 아주 정확하게 앞으로 그런 것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근데 핵심은 과연 뭐냐면 이제 그거죠. 과연 그렇죠. 법적인 처벌이 바로 가능하냐 그거예요. 여부 그러니까 같은데. 네. 그 나무가 바람에 그 돌풍에 밀려가지고 쓰러져서 소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꾼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베서 소리가 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쿵 소리가 나서 쓰러졌을 때 그것을 입을 닫아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을 서로가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메시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 수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수사를 해야 되냐. 정말 제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사실을 전문가답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태블릿 PC나 조작하고 이런 애들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정치 보복이 아닌 수사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공감합니다. 예. 네, 정확하게 수사해야 돼요. 이번에 또 그 최상병 특검법 이걸 또 이 야권 야5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또 이제 그 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비토권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뭐냐? 셀프 특권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든 여당 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신 대표 얘기해 주시죠. 참,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제가 참 이렇게 잘 맞습니다. 네. 왜 맞냐면은, 전 최상병 특검은 반대예요. 민주당은 하고 싶겠지만. 근데,
한동훈의 스탠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애초에 안 했으면은 지금 이거 3번 올리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3번 올렸다가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200석이 넘지 못하게 되면은 부결되는 거니까 엄청난 큰 부담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희망 카드를 가진 거죠. 제3자 특검이라는. 거기다가 또 비토권까지 집어넣었어요. 사실상 한동훈이 해도 웃기게 돼버리는 거죠. 대법원장 추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럴 줄 몰랐다는 게 한동훈의 이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실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뭐 국정 혼란은 뭐 불보듯 뻔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더 멀어질 수뿐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 수사에서는 사단장은 이제 불송치됐고 그 다음에 공수처 조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에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3자 특검을 밀어붙인다. 그런 경우에 민주당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뿐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당의 무능함, 야당의 옹고집, 그러니까 불통, 예? 막가파,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신 대표가 이렇게 분석을 딱 잘해놓고도 네. 마지막에 숨기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뭘 숨기고 윤석열 있을까요? 대통령을 숨기고 있잖아요. 계속. 왜 숨기지? 저 잘 몰라요, 요즘.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니, 뭘 책임을 져요? 자꾸 자. 책임지라고 그래. 이 특검이 왜 오게 됐습니까? 800-7070에서 온 전화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화 누가 걸었는지를 밝히란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 지금 이번에 말란 법이잖아. 군사법원에서도 지금 뭘 밝혔냐면 대통령의 경로설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를 받아들였어요. 네.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조금씩 옥죄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옥죄어 실제로 이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종호 등등의 로비를 받아서 그런 외압 전화를 넣는지 안 넣는지 이것이 밝혀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국민의힘은 다 같이 그 돌풍에 떠내려갈 겁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가 말을 잘못해서 외통수 걸린 거예요, 사실. 의료대란 같은 경우도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제돼가지고 특히나 그 같은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하다못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라도 소통을 해서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이걸 당론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그 빌드업하는 그런 과정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외통수에 빠지지 않아요. 이거 진짜 장기판 딱 앞에 앉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눈앞에 저기 따먹을 거 있으니까 조금만 딱 따먹었다가 그냥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한동훈 스스로가 만들었어. 자, 이 외통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최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존재감을 예. 드러내기 위해서 던진 건데 오히려 사실 자충수가 된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됐고 이 타임에서는 예. 승부수를 던져서 승부수가 뭡니까? 윤석열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딱 한 10대 명이라도 정확하게 특검에 찬성을 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한동훈은 그야말로 무시 못할 정치적 중량감을 과시하면서 대권 후보로 나서게 될 겁니다. 자, 요 지점에서 우리 신혜식 대표가 이제 역시 미소를 띄고 문화평론가 나와요. 계시는데 네. 소설을 아주 잘 쓰십니다. 소설을. 네. 만약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승부수를 던져서 네. 국민의힘 한 8명에서 9명을 이탈시키게 되면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겠죠. 아마 언론과 민주당으로부터는 찬사를 받을 거예요. 근데 보수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고립무원의 길을 걸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은 무서운 거예요. 내 편에 돈을 한동훈 던진다? 그런 지지율이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올라갔던 걸 다 반납하고 어제 대구 경북에서 12%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해갖고 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갔잖아요.
그런 모습만 봐도 한동훈의 딜레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과 일부 중도 좌파의 입장을 받자니 국민의힘 내에 있는 그게 이제 한동훈의 스탠스였는데 그게 또 대통령과의 차별화였는데 그걸 받자니 절대 다수의 우파 세력이 떠나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길을 걷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또 지지율 떨어진 부분은 또 다 원희룡 장관이 받아갔대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각을 세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딜레마가 계속된다. 한동훈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일단 안으로부터의 협력, 우리 편을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중도로 나가야 돼요. 내가 이만큼 안아주니 당신은 좀 내가 이 정도 갈 때 이해해줘. 이런 스탠스를 취했어야 되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니네들 나 따라와 줄 수 있니? 나 키 크고 머리 아주 단정하고 잘생겼고 이쁘고 멋있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따라와 줄 수 있겠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바람 불면 머리 날아갈 거고 예? 비 오면은 신발 떨어져 나갈 텐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가볍지만 상당히 무거운 뉴스. 그리고 특히 이제 현 우리 전국을 상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 2일 날 국회 개원식이 열렸죠? 네. 근데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언어폭력 피켓 시위가 예상이 된다.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냉각되어 있는데 굳이 참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대통령이 좀 더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량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 얘기할까요? 다른 거 좋아하잖아. 기본적으로 쫄보죠. 겁이 겁나 났나 봐요. 여기다 술을 좀 깔아둘 걸 그랬어요. 그러면 술이라도 먹기 위해서 왔을 텐데. 자, 이 개원식에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강제징용 피해를 입었던 그분들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었겠죠. 더 꼴 보기 싫은 건 한동훈이겠죠.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는 마누라 생파를 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미국 상원의원들 모아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대. 이게 하나하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자체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세우는지 보수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시해도 돼. 거기는 반국가 세력들이 노는 데야.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들은 모셔야 돼. 우리 형님이거든. 내 뒷배는 미국이야. 까불지 마. 그리고 우리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 생일 파티를 상원의원들과 함께 역시 우리 형님 나라의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성대하게 떡볶이도 즐기면서 김치찌개도 즐기면서 해줬어. 난 너무 행복해. 이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된 그 국가 원수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미국으로 가시든 차라리 속내를 갖다 내비치든 미국의 또 하나의 주가 되자 이렇게 내비치든. 자, 신 대표님. 성대하다고 그래서 저는 엄청난 음식이 올라온 줄 알았더니 떡볶이하고 김치찌개였군요. 그거 말고도 많이 올라왔지. 하여튼 문화평론가들은 이런 떡볶이하고 김치찌개를 성대하게 보시니까 이해하고 얼마나 싫었으면 일부러 떡볶이랑 김치찌개를 내세운 거죠. 거기 상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깔려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 표현까지 썼을까 하는 이런 극단적인 저주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개원을 한다면 가야죠. 가서 여야 대표 만나고 좀 전에 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라고 하는데 천안함 유가족도 좀 왔으면 좋겠고 연평회장 유가족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말이죠. 대통령이 가서 국회 개원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되는 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가는 게 좋았다는 거죠. 다만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이해한다면
그동안의 민주당의 행태가 어땠냐.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구호 외치고 소리치고 피켓 들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하다 해도 이런 모습이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와 있는 대통령에게 또 다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성수 평론가 발언 중에 상당히 굉장히 악의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는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서의 아마 발언이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저도 개인적인 완전 사적인 의견인데 우리 역대 정부 사실은 그 조선일보에서 보니까는 그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 개헌식에 참석한 모습들이 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81년 이후로 예. 최초죠. 개원식에 참석하는 근데 보면은 여야 상황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뭐 피켓 시위를 하든 개헌식에 그 참석을 안 하든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대통령한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적어도 그 기분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국회 개헌식에 좀 그렇죠. 대통령이 갔어야죠. 가면은 그 지점에서는 우리가 좀 서로 품격 있게 싸울 일 많잖아요. 여기저기 싸울 장소도 많은데 개헌식만큼 그래도 우리가 좀 성숙하게 그 좀 서로가 좀 점잖게 좀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향후에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을 펼쳐지면 계기를 어떨까 통해서 싶어요. 네. 다 대통령만 그랬어요. 잘못됐다, 네.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다른 공격할 게 나라는 아니라.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뭐 당적을 떠나서 그냥 예.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국회 개원식만큼이라도 네. 여야 의원들이 다 나와서 예의를 좀 갖추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예의를 갖추고 박수는 못 쳐줘도 네. 피켓 들고 항의하고 시위하는 모습은 여야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또 고착화되게 되면 뭐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평론가보다는 정치평론가가. 예, 그럼 저는 뭐, 국회의원 될 생각 뭐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진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뭐 근데 여야를 떠나서 우리 신 대표는 그렇게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개원식에 참여할 때 가장 앞줄에서 악수로 환영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예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국회의 상황들을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갈라치기를 가장 극심하게 하고 있는 데가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한 그런 행태들, 그나마 20%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라도 그냥 붙잡아 보려고 애달프게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심지어 그 국회를 갖다가 막 모독하고 짓밟고 그러다 못해서 이제는 개원식까지 걷어차는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쟤 쫄아갖고 못 가는 거구나. 이렇게 다 알고, 만약에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이 난무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지지율이 반등했을 거예요. 반등하진 않아요. 한동훈 대표를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바로 옆에 조국 장관이랑 앉아 있었잖아요. 조국 전 대표랑. 그런데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래도 거기 앉아 있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뭘 지지율이 다 떨어져? 어제 떨어졌어. 아니 그 스트레이트 뉴스 보니까 그래도 야권에 그 여권에서 53% 유일하게 돌파했더만. 그전에 60%였어요. 10% 이상이 떨어졌고 이재명이 지금 40으로 가고 있고 한동훈이 전체적으로 2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여튼 그 외통수에 걸리는 자초해 놓고 무기력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무능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지금 뭐 대통령 안 왔으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김성수 평론가께서 쫄아서 못 왔다, 이런 진짜 발언은 좀 삼가해야 되는 게, 그 쫄아서 못 온 게 아니라 정신 이상자라고 예, 얘기해놓고서는 이 정신 이상자니까 쫄아서 못 올 수는 있겠지만 정신병 걸린 국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기분 나빠서 아니면 겁먹어서 못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과장되고 잘못된 발언이고, 전반적으로는 국회의 모습이 정말 너무 잘못 가고 있다. 이 부분도 국회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한테 책임만 덮어 씌울 게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과방위가 상당히 좀 시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보도를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과방위에서 막 시끌시끌하니까
이젠 또 뭐 저 국방위에서도 그냥 시끌시끌해가지고 뭐 또라이 발언도 나오고 그죠? 레닌 저희가 굉장히 발언도 점잖은 나오고. 거예요. 네. 근데 두 분도 어쨌든 그 티키타카 잘 하세요. 아무튼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요거 이제 국익하고도 일정 부분 연관이 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에 방한을 하죠.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한미일 협력 구도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친일 논쟁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자, 여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뭐 독도 지우기, 뉴라이트 등의 친일무리가 횡행하고 있다. 반면에 야권은 독도 미락설 같은 게 시중에 떠도는데, 도대체 현 정부의 대일관이 의심스럽다. 일본에 대해서 지금 경계심이 풀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김선수 평론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대일관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대일관이 완전히 잘못돼 있죠. 김태희 의원은 나는 세상에 살인자 그 유족들 앞에 우리가 살인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돌 안 맞은 사람은 김태우가 유일하다고 봐요. 어떻게 국무위원이 그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일본에 가서 살면 돼요, 그러면. 일본의 국무위원이 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중일마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 밈이 돼버렸습니다, 김태우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실제로 독도 지우기가 정말 괴담처럼 느껴지십니까? 낡아서 그게 보행에 방해가 돼서 치웠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보행에 방해가 안 되는 곳에 있는 포토존을 왜 치웁니까? 계단 밑에 있는 포토존을 치워요. 그리고 성남시에 독도 전경의 파노라마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그 영상을 왜 치웁니까? 그걸 왜 끊어요?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시정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뺐다? 시정이 어떤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설사 그냥 오해라고 하더라도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가끔은 고쳐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독도 방어훈련 배 5척으로 했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배 5척만으로 하는 방어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서포트를 해야 되는 헬기나 항공기, 그리고 실제로 섬에 대한 탈환을 갖다가 해야 되는 육군 지상병력, 그렇게 같이 묶어서 방어훈련 해야 되는데 그 방어훈련에 관련된 자료들 달라는데 그 제대로 공개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무슨 괴담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거 자체가 불합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사훈련과 관련된 이 작전을 공개하라는 건요. 무슨 그걸 이게 공개하라는 말이 겁니까? 안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지금 이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씌우고 있는 프레임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유럽에서 독일이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을 점령했을 당시 기간은 한 5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친일 관련해서 우리 강제 일본의 점령과 관련해서는 45년 이상 거의 50년이 되는 아주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화였거든요. 그 당시에 교육받았던 사람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태어나서 이제 50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또 지금 일본과의 우리 협력을 통한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영향력 확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친일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카메라는 다 소니 쓰고 말이죠. 일본 물건에 아주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또 반미하는 놈들 보면은 다 또 미국에다가 유학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만 독도와 관련해서는 이건 우리 땅이죠.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협력과 우리 것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부분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되, 다만
뭐 무슨 조형물이 하나 없어졌다 뭐 했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너 친일파지 이렇게 몰아붙이는 자체가 수준 떨어지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반의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은 저는 좀 자제되어야 된다. 독도를 지키고 독도에 대한 앞으로 우리 좀 더 많은 우리 그 주변 해역까지 포함한 영유권을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는 한일 어업 협정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일 어업 협정 누가 저 따위로 만들어 놨습니까? 결국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 굴욕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 땅을 뺏긴 거죠. 결국은 우리의 해역을 뺏겼다는 건 결국 우리 땅을 뺏겼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반성하고, 야 이거 여야가 우리가 다 반성할 부분이 있구나.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잘못된 조약이나 협력들은 다 바꿔보자.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지금 무슨 조형물 하나 갖고선 뭐 난리치고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정치인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수준 낮은 논쟁이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다. 예. 김성수 평론가 진짜 그 우리 한일 어업권 그 협정 때 네. 일정 부분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한 측면도 있잖아요. 네, 저 불가피한- 반대했습니다. 예. 불가피한 면도 있었겠지만은 예. 어떤 지점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당시? 실제로 이거는 단지 일정한 상업적인 어떤 양보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영토 문제까지 논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독도 밑에 또 엄청난 그렇죠. 저 메탄가스나 예. 그런 것들이 매장돼 있잖아요. 근데 그죠? 그때 당시에 그걸 김대중 정부다 굳이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때 사실은 DJP 연합이었잖아요. 소문난 친일파였던 JP가 강력하게 역할을 해서 그런 합의가 나왔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 재밌습니다. 네. 그 JP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둘 다 나쁜 거죠. 네. 뭐 어쨌든 국익 차원에서는 특히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여야 상관없이 우리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독도 회담은 좀 하루 빨리 좀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권 논쟁에서 좀 사라졌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더 부연을 드리면 예, 말씀하시죠. 독도도 우리 땅이지만 네, 북한 땅도 우리 땅입니다. 네, 빨리 우리가 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수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령을 북한에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 정체성이 모호하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저도 수복을 하고 싶어요. 제 소원이 우리 아들 손잡고 백두산에 육로로 가는 거거든요. 남한 주도의 통일을 원하시는 남한 주도의 거죠? 통일이 됐으면 당연하죠.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수복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쪽이 우리랑 경제적으로 협력만 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이미 초코파이에 그냥 거의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북한에 있잖아요. 초코파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걸 함께 협력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말씀하셨으니까 핵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저는 무엇보다도요. 네.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배골게 하고 배굶게 하고 그리고 아사가 상황이 난다. 그거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만큼은 그 여야를 넘나들고 그럼요. 여야를 넘어서서 정말 북한한테 우리가 할 얘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네, 북한 119 정권이. 안에서 사람 죽게 만드는 것도 국민한테는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네. 여야를 넘나들어서 그런 문제는 화끈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 자, 오늘 랩투 라이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갈수록 저희 논쟁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좀 정치가 좀 더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조금 더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재밌는 토론이 이어지는 그런 레프트 라이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